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격변설과 지질학적인 기록, 그러니까 격변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이에요. 네, 시작해도 되죠? 네, 네. 자, 지금까지 균일론자가 지질학적인 기록을 해석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격변론자가 어떤 식으로 지질학적인 기록을 해석하는지 살펴볼 차례다. 이제 격변론자는 오늘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다수 지질학적인 기록이 한 번 이상의 격변으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믿는다. 그쵸? 네, 균일설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오늘날과 같은 그런 지질 기록이 오늘날에 관찰되는 그쵸?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는 형성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오히려 관찰되기 어려운 드문 어떤 현상들로 인해서 형성되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네, 자, 성경과 수많은 다양한 문화에서 확인되는 전설에 기록된 전 세계적인 홍수는 격변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격변이며 지질학적인 기록에서 상당 부분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로 형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홍수에 의해서 지질학적인 기록, 그러니까 지층이죠. 지층과 화석 대부분이 전 세계적인 홍수에 의해서 형성됐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 격변과 더불어 태풍이나 화산 폭발 같은 국지적인 격변은 오늘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구조들을 만들어 왔다. 근데 홍수나 태풍,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위쪽으로 그쵸? 노아의 대홍수 이쪽으로 위쪽으로 또 다른 어떤 지층들 화석들을 만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격변론자에게 던질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은 지질학적인 구조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증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균일론자들에게는 이런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가령 균일설에 기초한 관점에 딱 들어맞는 형태로 오늘날에도 퇴적물이 쌓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균일설은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오늘날의 형태가 형성되는 정도로 쌓이려면은 뭐예요? 몇백만 년, 수억 년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관측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균일설에는. 그러면 격변설에서도 그런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쵸? 네, 애초에 그 이론 자체가 지금은 관찰되지 않는 어떤 걸로 지층이나 화석이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균일설에 비해서 좀 관측 증거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 저번에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균일론자들에게는 지구의 과거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의 증거가 현재에도 있다. 그쵸? 격변론자들에게도 그런 증거가 있느냐? 물론 그렇다. 그 증거가 훨씬 더 극적이다. 그쵸? 있다고 얘기를 하고 훨씬 더 그쵸? 사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여기서 들어보고 있죠. 1980년 5월 18일 워싱턴주 남서부에서 지진이 시작되었다. 이 지진은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들 가운데 하나인 세인트 헬렌 산의 꼭대기를 발가벗기는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켰다. 지질학자들은 세인트 헬렌 산을 활화산으로 알고 있었지만 1857년 이래로 활동을 멈추고 있었다. 그러나 1890년 초 용암 줄기 하나가 이 산의 내부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여 산의 북쪽 지역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산 정상이 지진으로 발가벗겨지자 그로 인해 용암이 터져 나오면서 화산이 폭발하였다. 이 폭발은 5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지속되었으며 57명이 사망하였으며
대략 110평방킬로미터 범위 안에 있는 지역의 모든 생명체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으며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 화산재와 잔해들로 뒤덮이게 되었다. 해서 굉장히 큰 화산 폭발이 1980년에 일어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직접 관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 1980년에 일어난 거니까 네, 이거는 네,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네. 격변설이라고 해서 관측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이런 화산 폭발로 일어난 격변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또 추론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폭발로 분출된 총 에너지는 TNT는 폭약이에요. 4억 3천만 톤의 폭발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원자폭탄 3만 3천 개의 폭발로 분출되는 에너지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아, 어, 예,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이 일어나려면은 그 지하죠, 그쵸? 지하에서 원자폭탄을 몇 개 터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3만 3천 개를 터트려야 이러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걸로 이 물리학자들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죠, 그쵸? 그냥 네. 뭐 뻥 터지는 거지라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 일어나려면은 안에서 폭탄이 한 3만 3천 개가 터져야 그 정도 그 활동이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네. 자, 주요 부분의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이 화산은 매 초마다 원자폭탄 하나를 터뜨리는 것과 같은 속도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한참 막 폭발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1초마다 원자폭탄 하나씩. 네. 우리 그 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그 원자폭탄 터뜨렸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것만 이제 일본 초토화되는데. 네, 그거 도시 하나가 날라갔잖아요. 그거 하나에. 근데 네. 그게 1초마다 하나씩 땅 속에서 터져야 이런 폭발이 일어난대. 그럼 어, 그냥 그냥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땅 속에서 터지는 거. 땅 속에서. 그러니까 땅 속에서 터지는 에너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용암과 그 흙과 뭐 그다음에 뭐 진흙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쵸? 네. 화산재도 그렇고. 그래서 가벼운 거는 어때요? 막 공기 중으로 막 높이 올라와가지고 저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일으키려는 에너지를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서 이렇게 몇 초마다 원자폭탄 하나씩 터지는 에너지가 뻥뻥뻥뻥 일어나야 된대요. 그리고 총 한 3만 3천 개가 터져야 이 정도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엄청난 그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에너지 방출로 인해 전체 숲이 평평해졌으며 그러니까 숲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쵸? 네. 아, 그쵸? 뭐 그쵸? 아마 그 위에서 원자폭탄 터졌으면은 뭐 당연히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밑에서 터졌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쵸?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숲이 이렇게 싹 밀려가는 거죠. 네.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리고 거대한 이류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류가 영어로 mud flow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진흙이 강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뻥 하고 터지니까 뭐예요? 물하고 수증기가 막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단순한 흙이 아니라 뭐예요? 그 우리가 진흙 있잖아요. 그쵸? 끈적끈적한 진흙 같은 게 아, 형성이 되면서 위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쵸? 네. 터져 나온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중력에 의해서 그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마치 그 진흙의 강 같은 게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 그리고 그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앞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싹 다 쓸어가겠죠. 그쵸?
네. 예, 그런 현상들이 관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숲이 평평해졌던 겁니다. 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일어난 지질학적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예, 그 결과를 이제 과학자들, 지질학자들이 좀 살펴봤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 결과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여전히 자료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쵸? 자료는 수집이 돼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근데 그 분석된 것 중에 몇 가지가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세인트 헬렌사는 성층암들이 며칠, 몇 년,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이 아니라 단 몇 시간만에도 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나오죠. 네. 성층암이 뭐냐면은 이 퇴적암으로 그러니까 퇴적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암석층을 성층암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런 퇴적암층이 균일설에 의하면은 최소한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몇 시간만 해도 이게 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 관측 자료로 보여준 겁니다. 이 사건이. 네. 그래서 아, 그림 8.3 보시면은 그 화산 폭발에 이제 그 지나간 자리, 이류가 지나간 자리예요. 머드 플로우, 진흙이 지나간 자리인데, 그러니까 막 그 쓸고 내려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내려간 자리에서 쓸고 내려가고 한 5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지역을 요 박사가 이렇게 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네. 뭐예요? 5시간 만에 뭐예요? 없었던 이런 그 암석층이 퇴적암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이게 퇴적암층이잖아요. 사람 한 키 한 두 배에서 두 배 반 높이 되죠. 세 배 높이도 되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류가 이제 쓱 쓸고 지나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한 5시간 정도 지나서 가보니까 이런 퇴적암층이 여기에 이렇게 없던 퇴적암층이 형성되어 있던 겁니다. 네네. 몇 시간 만에요? 그냥 5시간이요, 5시간. 5시간 만에 또 성취감. 5시간 만에 이 퇴적암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 걸 볼 수 있었다고요. 와, 엄청 빠른 거 예, 아니에요? 엄청 빠른 거죠. 근데 이거를 균일설로 이해하면 이게 5시간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예, 절대 없죠. 그쵸? 예, 네. 적어도 몇백 년에서 몇만 년은 에 걸쳐서 형성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근데 실제 화산 폭발 때 관측을 해보니까 이 정도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5시간 걸렸다는, 5시간. 하루도 아니고. 아, 네. 아, 놀랍죠. 음, 그쵸?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게 이제 이렇게 일어나느냐라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거대한 규모의 증기가 방출되는 시기가 있었다. 그쵸? 물이 있죠. 그쵸? 땅 속에도. 근데 화산이 폭발될 때 용암, 마그마랑 만나니까 그 물들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기화가 되면서 수증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우리 입김 요렇게 손에다가 호 불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물 맺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럼 이렇게 생긴 수증기들이 그 흙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아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진흙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 진흙과 같은 게 돼서 이제 말했던 것처럼 대량의 머드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온 땅을 뒤덮은 증기와 화산재와 뒤엉킨 다음에, 그쵸? 그게 이제 막 섞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시속 160km 이상의 거대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상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실질적인 이류의 머드 플로우죠. 그쵸? 근데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 쓸고 내려오는 속도가 시속 160km래요.
아, 예, 여러분들 고속도로 160km 그거 밟는 차 타본 적 있어요? 아니, 근데 한 130만 밟아도 진짜 빠르던데. 네, 100km만 돼도 슬슬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쵸? 네, 네, 근데 160km로 진흙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냥 그 앞에 막고 있는 나무 같은 게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휩쓸려 없겠죠. 가겠죠. 네,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쵸? 아, 아, 그리고 이게 쓸고 나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침식에 의해서 가져온 퇴적물들을 쌓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쵸? 네, 네, 이해가 되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 계속 침식이 되니까 거기에 그 물질들이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우리도 뭐 힘을 가해서 물건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들 수 있는 물건의 양까지는 계속 들 수 있지만 그거보다 계속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힘은 그대로인데 무게를 계속 더해주면은 그걸 지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손에 있는 걸 하나씩 내려놔야 되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얘네도 160km로 쓸고 가면서 더 이상 가지고 갈 수 없는 애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례차례 내려놓으면서 가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적물이 이 이류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 퇴적물이 싹 쌓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게 굳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런 성층암층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아, 예.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이류가 쓸고 지나간 다음에 얼마 걸렸다고요? 5시간이요. 5시간밖에 안 걸렸대요. 네, 그래서 이제 놀랍다는 거죠. 그쵸? 와, 암석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적게 걸릴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자료와 사례를, 관측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예, 굉장히 놀란 거죠. 그쵸? 네, 자, 이 과정을 통하여 성층암이 형성되는 모습을 그림 8.4의 사진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암석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본다면 지층들이 다양한 두께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지층들은 상당히 두꺼운 반면 다른 지층들은 아주 얄팍하다. 그러니까 앞의 단원 7에서 보여준 사진들과 아주 흡사하게 이러한 암석들은 층을 이루고 있다. 옆층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두께의 규칙적인 층리들이 모두 존재한다. 그래서 균일론자들은 수백만 년이 걸려야 형성된다고 했던 성층암들이 어떤 격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뭐예요? 단 몇 시간만 해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 이러한 네, 성층암들이 세인트 헬렌산 폭발의 결과처럼 급격하게 형성된 유일한 종류의 지질학적인 기록들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격변 있잖아요. 그쵸? 이게 세인트 헬렌 산에서만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다양하게 일어난 그 격변들이 형성한 기록들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알고 있는 지층들 화석들이라는 거죠. 네. 자, 균일론자들이 그랜드 캐니언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추정하는지 기억하고 있는가? 일단 그랜드 캐니언의 암석층들이 형성되고 난 뒤에 콜로라도 강이 그 암석층을 침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마침 뭐가 유입이 된 거예요? 물줄기가 유입이 된 겁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암석층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 갉아먹는 게 몇 년 동안 진행된 거예요? 600만 년 정도 진행되면은 오늘날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거대한 협곡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거다. 균일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 앞에서 요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 사건 봤죠, 그쵸? 네, 네, 만약에 이런 식의 침식이 아니라 대규모 격변에 의한 격렬한 침식이 일어났다면은 600만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어떤 강이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협곡을 수백만 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침식할 수 있었다고 충분히 상상할 수도 자, 있지만, 그쵸, 있지만,
예. 침식이 일어나는 속도는 침식이 일으키는 동인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많이 가하면은 무거운 물건을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죠. 그쵸? 그런 네. 것처럼 물이 빠르고 격렬하게 흐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침식을, 그쵸? 예, 격렬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협곡 같은 것도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격렬한 물의 움직임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수백만 년이 아니라 단 며칠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침식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실험 6.5에서 분명히 입증되었다. 이 실험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시내는 천천히 주변 경관을 침식하였지만 빨리 흐르는 시내는 아주 신속하게 주변 경관을 침식시킨다는 사실을 보았다. 세인트 헬렌산의 폭발에서는 주변 풍경을 아주 신속하게 거침없이 움직이는 많은 침식통인 물, 수증기, 진흙 따위 등이 있었다. 만약 이러한 침식 동인이 일으킨 결과를 자세히 본다면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세인트 헬렌산이 만들어낸 협곡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책은 좀 어둡게 나왔죠, 그쵸? 예, 어둡게 네. 나왔는데 실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옆쪽으로 엔지니어 캐니언이라고 하는 협곡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인트 헬렌산이 그 있기 전부터 있었던 협곡이에요. 계곡이에요. 협곡은 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 헬렌산이 뻥하고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류들이 쓸고 지나가면서 요렇게 해서 엔지니어 캐니언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협곡이 하나 생겨났대요. 예. 네,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더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이 협곡이 만들어지는데 걸렸던 시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하루 걸렸다는 거예요, 하루. 아, 예. 아, 예. 바로, 예, 그래서 이런 그 거대한 협곡, 계곡도 서서히 침식되는 게 아니라 대규모 격변이 있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침식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런 사례들이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래 그림에는 두 가지 협곡이 자리 잡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협곡은 엔지니어 캐니언으로 알려져 있다. 왼쪽에 있는 협곡은 세인트 헬렌산의 폭발 기간에 일어난 이류의 결과로 겨우 하루도 걸리지 않아서 형성되었다. 그쵸? 예. 자, 넘어갈게요. 아주 흥미롭게도 하루 만에 형성된 협곡은 그랜드 캐니언과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 이 협곡의 전체적인 모양도 그랜드 캐니언과 동일하고 하루 만에 형성된 거예요. 걔가 그랜드 캐니언과 모양이 똑같대요. 아, 그리고 이 협곡의 크기도 그랜드 캐니언의 대략 40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네.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를 그냥 단순 비교해 보자면은 그 세인트 헬렌산의 폭발 사건보다 얼마나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최소한 40배 이상의 에너지를 한 번에 방출해야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아, 예. 예, 근데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방출이 됐다는 뜻이니까 예, 네. 그 방출된 에너지의 양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그쵸? 네. 아, 자, 예, 근데 그런 거 같은 게 다시는 없죠. 그쵸? 네, 그런 거 네. 같은 것들은 관측은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질학자들은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협곡을 꼬마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아까 하루 만에 형성된 거. 결론적으로 우리는 협곡들이 격변의 결과로 급격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쵸? 네. 사실상 세인트 헬렌사는 협곡 형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좀 더 다른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아까 성층암에 대한 부분도 알려줬죠. 그쵸? 예, 네. 성층암이 형성되는 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그거 말고도 뭐예요? 계곡이에요, 계곡. 예, 막 절벽 있고 그 밑에 강 흘러가는 예, 이런 그 협곡이 형성되는 것도 역시 뭐예요?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얻어낸 교훈이 뭐냐?
겉모양은 우리를 충분히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협곡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사전 정보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보고 자, 밑에 흘러가는 물줄기가 이 깎아서 이런 것들을 깎아서 협곡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것이냐, 네, 아니면은 협곡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이 다니는 길이 생겨서 물줄기가 생겨난 것이냐. 네,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긴 하죠. 그쵸? 네. 그런데 사람이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이 이 광경을 봤을 때 이쪽을 생각하기 쉬울까요? 이쪽을 생각하기 쉬울까요? 물줄기, 물줄기가 협곡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쉽고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쵸? 네. 그런데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온다. 아, 깜짝 놀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아니구나. 협곡이 먼저 격변으로 만들어지고 물이 흘러가기 비슷하게 보여서 거기서 그 다음에 그래서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계곡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보게 되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균일론자들이 콜로라도 강으로 인해서 그랜드 캐니언이 침식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이유는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니언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강을 보고 저게 한 600만 년 정도 침식을 하면은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대협곡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죠. 네. 이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가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반드시 옳은 가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게 틀린 가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세인트 헬렌산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그림 8.6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죠. 그쵸? 네, 요거 쪽 여러분들 그 책으로 보시면 더 잘 보일 거예요. 네, 양쪽으로 이렇게 깎아지르는 절벽이 있고 요 사이를 이제 이렇게 강이 흘러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자, 이거 어떻게 생성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강이, 그쵸? 네. 강이 먼저 흘러가면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깎아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400m 높이 앞에 절벽 요거 있죠. 그쵸? 네. 예, 요게 이제 먼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 때 이류가 쓸고 지나가면서 협곡이 이만큼 먼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건 네. 실제로 관측이 된 겁니다.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물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물이 여기로 흘러들면서 강이 형성되는 모습이 나중에 관측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강이 협곡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반드시 옳은 가정일 거란 보증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어졌다는 거죠. 이런 세인트 헬렌산 그 대격변 사건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협곡들을 봤을 때 강이 만들어냈다기보다도 협곡이 격변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거기로 흘러드는 쪽으로 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거 아니냐라고 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한 교훈을 이제 알려준다는데 것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사전 지식들이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뭐예요? 길을 잃기 쉽다라는 그 교훈을 요 사건들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바라볼 때도 그 적절한 가이드 안경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적절한 가이드와 안경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이드와 안경으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쵸? 그 믿지 네, 않는 사람들에게는. 네, 그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강이 협곡을 만들어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지도 없이 방대한 그 숲에 뛰어드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이러이러 저러저러하게 가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엔 어떻게 돼요? 아, 대부분 다 길을 잃게 되죠. 그쵸? 네, 그러한 것이 이제 균일설의 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자, 만약 균일설의 지질학자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쵸? 그러니까 관측 자료들을 안 알려준 겁니다. 네, 이 협곡을 연구했다면 아마 그 학자는 이 그림에서 표시된 강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협곡을 그러니까 잘라냈다라고 추정하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들린다. 강이 협곡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으며 협곡의 양쪽 절벽 위에는 여러 가지 암석들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깎아냈으니까 이런 암석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자, 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당연히 그 강이 침식이라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협곡을 형성시켰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정답은 틀렸다이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사람들은 이 협곡이 세인트 헬렌 산의 화산 폭발로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했어요. 직접 관찰했습니다. 아, 직접, 처음에는 화산 폭발에 따른 이류의 결과로 그 머드플로우죠. 진흙이 쓱 쓸려 나가면서 흙이 같이 쓸려 나가는 결과로 협곡이 먼저 생겨난 것을 직접 본 겁니다. 네, 그리고 한참 뒤에 강이 협곡 내에 생겨난 거예요. 쓸고 나가니까 이제 뭐예요? 물이 다니기 편해지니까 거기로 물이 하나 둘씩 흘러들기 시작하면서 강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강의, 예, 그래서 이 네, 경우에는 강이 협곡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대신 뭐예요? 협곡이 강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은 틀리기가 오히려 쉽다라는 것들을 그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층암과 협곡들의 형성에 관한 균일설의 가정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는가? 물론 아니다. 단지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설명은 아니라고 말해줄 뿐이다. 그쵸? 네, 그래서 그 필수성, 당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얼마든지 다른 경쟁 이론들이 이와 같은 관측 자료를 통해서 제시 가능하고 반증 가능하다는 사실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격변이 반드시 오라 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쵸? 예. 네, 왜냐하면 다 또 다른 해석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적어도 뭐예요? 근데 균일설말이 반드시 과학적이고 옳은 것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 자료들이 과학적으로도 보여준다는 거죠. 네,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균일설의 지질학자들은 이런 암석층이나 협곡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구의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그랜드 캐니언으로 관광여행을 떠난 경우라면 관광 안내인은 아무 의심 없이 이 콜로라도 강이 600만 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점진적인 침식 과정을 거쳐서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어냈다고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사람들이 그 형성 과정을 유일하게 실제로 관찰한 형성 과정을 실제로 유일하게 관찰했어요. 그러니 네, 이게 얼마나 비교 우위에 있어요. 그쵸? 네, 균일설 협곡 만들어지는 거 실제로 관찰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네, 협곡들은 그런 식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균일설의 지질학자들은 그랜드 캐니언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었다고 그토록 확신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단지 균일설의 가설을 강하게 믿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확신을 보인다. 그래서 비실험과학은 세계관과 믿음이 더 주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했었던 그 얘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직접적인 관찰 결과는 그쵸? 근데 과학의 기초 원리죠. 그쵸? 직접 관찰과 실험은 오히려 반대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요번에도 그런 경우를 보인다는 거죠. 격변설에 기초한 가설도 역시 그와 같은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자, 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좀 빨리 나갈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을 잠시 동안 가만히 생각해보자. 내가 세인트 헬렌산의 화산 폭발 결과로 방출된 총 에너지가 대략 33,000개의 원자폭탄의 폭발과 맞먹는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 세인트 헬렌산의 분출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격변이었다 라는 사실을 모두 짐작했을 것이다. 글쎄 생명체의 손실과 주변 지역의 피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지질학적인 척도에서 그러니까 지진이나 화산 폭발 뭐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인트 헬렌산의 폭발은 오히려 어땠다는 거예요? 평범한 축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최악의 화산 폭발 수준에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인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격변들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헬렌산의 폭발 결과로 생겨난 지질학적인 특징들은 심각한 격변을 통하여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지질학적인 특징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제한적인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 요런 평범한 격변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거보다 몇 배는 더 강한 화산 폭발이나 그거보다 몇십 배가 더 강했을 노아의 홍수는 도대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고대 역사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문서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와 더불어 이처럼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요 문화에는 전 세계적인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려보자. 그러한 격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대한 지질학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라. 전 세계적인 대홍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세인트 헬렌산에서 일어난 격변은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쵸? 대홍수랑 비교해 보면은 그냥 세 발의 피와 같다는 거죠. 만약 세인트 헬렌산에서 일어난 격변이 몇 미터 높이의 성층암, 지층을 만들 수 있었다면, 그쵸? 전 세계적인 대홍수는 아마도 수백 미터 높이에 이르는 성층암, 지층을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쵸? 만약 세인트 헬렌산에서 일어난 격변이 그랜드 캐니언의 1에서 40배의 규모에 해당하는 여러 협곡을 깎아낼 수 있다면 전 세계적인 대홍수 이후에 일어난 어떤 거대한 격변은 충분히 이게 1분의 40이네요. 이거 잘못된 거네요. 그쵸? 40분의 1이네요. 40분의 1. 네,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어떤 거대한 격변은 충분히 그랜드 캐니언 자체를 깎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격변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격변설에 관련된 또 다른 내용들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